조선의 어느 잔칫날 서른둘 노처녀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 윤서령. 친척들의 모욕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홧김에 마당으로 뛰쳐나와 눈에 보이는 머슴에게 청혼을 건넵니다. 사지 멀쩡하오? 굶기지는 않을 터이니 내 지아비가 되시오. 고깃국도 주시오. 모두가 미쳤다 했습니다. 양반과 처자가 떠돌이 머슴을 지아비로 삼았다며 온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윤서령의 미친 청혼은 평생의 화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살릴 단 하나의 인연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 끝자락에 윤씨 문중의 작은 가솔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었지요. 사랑채에 서책이 쌓이고 부엌에서는 늘 된장 끓는 냄새가 피어오르던 집. 그러나 가세가 기울고 가장이 병자리에 눕고 나서부터 집안은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집의 맏딸이 윤서령이었습니다. 서령의 나이 32. 조선에서 여인이 20을 넘기도록 혼례를 치르지 못하면 집안의 수치로 여기던 시절이었으니 32이라는 나이는 수치를 넘어 거의 기이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령을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거나 혀를 차거나 아니면 짐짓가엾은 표정을 지어 보였지요. 그 표정이 서령은 동정보다 더 아팠습니다. 동정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서령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혼기를 놓친 데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병든 아비를 간호하고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한 어미 막내를 돌보는 일이 서령의 몫이었습니다. 시집을 가려면 부모를 두고 가야 했는데 아비는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어려웠고 막내는 가끔 한밤중에 집을 나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령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집을 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원망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서령은 그 원망을 오래 품고 있을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윤씨 문중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숙부 윤참봉이 주도하는 잔치였는데 서령은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막내가 나들이라도 하고 싶다며 수수한 비단 저고리를 꺼내 입는 것을 보고 차마 거절하지 못했지요. 두 모녀는 이른 오전부터 채비를 하고 윤참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잔치집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음식상이 길게 펼쳐지고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서령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는 낮아지고 시선이 모였습니다. 어떤 눈빛은 노골적이었고 어떤 눈빛은 교묘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윤참봉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서령이 왔구나. 그래, 살림은 어떻게 되어가냐? 살림을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달려 있었지요. 남자 이야기, 혼처 이야기, 그리고 서령이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확인. 친척 아낙 하나가 혀를 차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렇게 얼굴이 반반한데도 서방 하나를 못 구하다니 팔자가 드세도 너무 드세지. 또 다른 이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늙어 죽어도 곡해줄 사내 하나 없을 것이야. 서령은 잔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꼭 다물고. 그러나 가슴 안쪽에서는 불덩이가 천천히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모욕이 쌓이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삼키는 일은 언제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령은 오늘도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지요. 그때 막내가 멀거니 앉아 있다가 문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령이가 제일 예쁜데.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서령의 눈물샘을 건드렸습니다. 서령은 잔을 내려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잔이상을 박차는 소리가 잔칫집 안에 울렸지만 서령은 돌아보지 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서령은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았지요. 늦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그 청명함이 오히려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장작더미 옆에서 사내 하나가 나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옷은 여기저기 기워져 있었고 손은 투박하고 컸습니다. 덩치는 산만하여 장작 한 아름을 드는 것이 마치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드는 것처럼 가벼워 보였지요. 며칠 전 이 고을에 흘러들어 잔칫집 허드레시를 얻어하던 떠돌이었습니다. 얼굴은 볕에 거무잡잡하게 그을렸고 눈빛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오직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서령은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자신도 알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칫집 안에서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끓어오른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오래 눌러온 무언가가 터진 것인지 생각이 입보다 느렸습니다. 서령은 사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잔칫집 사람들이 마당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이 낯선 사내 앞에 멈춰 서자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서령은 그 소리를 등으로 들으면서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지 멀쩡하오? 사내는 나르던 장작을 내려놓고 서령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굶기지는 않을 터이니 내 지아비가 되시오. 당장 혼인합시다. 잔칫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뚝 끊겼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사내가 황당한 얼굴로 손을 내저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사내는 잠시 서령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고기국도 주시오? 서령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비웃음도 거절도 당혹감도 아닌 그 한마디가 오히려 서령을 멈추게 했지요. 서령은 이를 악물고 답했습니다. 주겠소. 날마다 끓여주겠소. 사내는 서령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조롱도 없었습니다. 계산하는 기색도 없었지요. 그저 묵직하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시지요, 부인. 잔칫집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서령은 사내와 나란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등에 박혔지만 서령은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한 발 앞서 걸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강무겸이었습니다. 서령보다 2살 위였고 고을 이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령이 그날 알 수 있었던 것은 장터에서 먼저 퍼졌습니다. 양반댁 딸이 떠돌이 머슴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국밥집 안악의 입에서 엿장수의 귀로, 엿장수의 입에서 포목전 주인의 귀로 그렇게 해가 지기도 전에 고을 구석구석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누군가는 서령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야 했고 누군가는 평소에도 그 아이는 좀 이상했다고 했으며 누군가는 가세가 그렇게 기울더니 결국 이 지경이 됐다고 혀를 찼습니다. 이 소문이 가장 빠르게 닿은 곳은 윤참봉의 사랑채였습니다. 윤참봉은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상을 내려쳤습니다. 오래전부터 서령 집안의 전답을 노려온 그에게 이번 일은 단순한 집안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딸이 신분도 출처도 알 수 없는 떠돌이와 혼인을 했다는 것은 문중에서 서령을 내칠 명분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중에서 쫓겨난 여인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문중 어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윤참봉의 눈에 계산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편 서령은 집으로 돌아와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잔치집에서 집까지 오는 길은 짧지 않았는데 그 길을 걷는 내내 서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서령의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왔습니다. 앞서지도 처지지도 않고 그 거리가 묘하게 서령을 편하게도 불편하게도 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서령은 멈추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무겸을 돌아보았지요. 이 사내를 집 안으로 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서령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무겸은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루에서 막내가 나왔습니다. 나들이 피로에도 눈이 반짝거리는 얼굴이었습니다. 막내는 무겸을 보자 잠깐 멈추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요? 막내는 무겸 앞으로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겸은 막내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막내는 손뼉을 한 번 쳤습니다. 우리 집에 곰 같은 사위가 왔구나. 서령은 그 말에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겸은 말없이 병든 아비가 눈방을 향해 다시 한 번 허리를 깊게 굽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무겸의 절은 조금도 허투루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부자리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서령의 방은 작았고 아비의 방 옆에 딸린 골방은 막내가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는 오래전에 지붕이 무너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서령은 잠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혼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된 혼례도 아니었고 서로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서령은 차마 방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이부자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겸은 그 상황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밖에 있겠습니다. 서령이 말리기도 전에 무겸은 마루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얇은 집자리 하나를 깔고 겉옷을 덮고 누웠습니다. 늦가을 밤바람이 제법 쌀쌀했는데도 무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서령은 방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넓지는 않아도 방은 방이니 괜찮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서령은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는 소리도 한숨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서령을 잠들지 못하게 했지요. 새벽녘 서령이 눈을 뜨자 마루는 비어 있었습니다. 무겸은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지붕 위에 올라가 새어 들어오는 곳에 짚을 덧대고 있었지요. 아직 어스름이 깔린 새벽하늘 아래 묵묵히 움직이는 그 모습은 크고 조용했습니다. 서령이 마당으로 내려서자 무겸은 이미 지붕에서 내려와 울타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쓰러진 울타리 말뚝을 바로 세우고 사가가던 나무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흐트러진 돌담을 추슬렀습니다. 장작도 어느새 반듯하게 패어져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서령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머슴이라 하기엔 손길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허드레시를 하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집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하고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덜 급한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었지요. 서령은 문득 이 사내가 평생 남의 집 허드레실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금세 흩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무겸은 서령이 마당에 나온 것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침 드셔야지요. 서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며 서령은 어제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홧김에 내뱉은 청혼, 예상치 못한 수락, 얼어붙은 잔치집, 그리고 새벽부터 집을 고치고 있는 이 사내. 서령은 쌀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이 집 마당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낯설게, 그러나 아주 조금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고기국을 날마다 끓여주겠다고 한 것은 서령이었습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지만 한 번 입 밖에 낸 말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서령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서령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갔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약값을 대고 나면 먹을 것을 사는데 쓸 돈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서령은 장터 고깃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엽전을 손으로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고기 한 근. 그것이 서령이 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고깃간 주인이 물었습니다. 비계 붙은 걸로 드릴까요? 서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계가 많으면 국물이 더 진해질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서령은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고기를 넣고 파며 줄기를 썰어 넣고 된장을 조금 부었습니다. 물을 넉넉하게 탄 국이었습니다. 고기 한 근으로 두 사람이 먹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서령은 국이 끓는 동안 솥 앞에 앉아 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고기국이라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고기 맛보다 물 맛이 더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상을 차렸습니다. 무겸은 마당에서 손을 씻고 들어왔습니다. 상을 보더니 멈추었습니다. 서령은 괜스레 민망해서 말했습니다. 살림이 이래서 국이 좀 묽소. 약조는 약조인이 끓이긴 했는데 이게 고기국이라 하기엔. 말끝을 흐리는 서령을 보며 무겸은 아무 말 없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부인. 그 한마디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받는 사람처럼 두 손으로 공손히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국 한 모금을 넘기고 나서 무겸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령은 알 수 없었지만 그 표정이 꿈인 것이 아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령은 알 수 없는 민망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막내도 건너 앉아 국을 떠먹으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맛있다. 고기가 들었네. 그 말에 서령은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얼른 고쳐 앉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령이 부엌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막내가 또 집을 나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가끔 있는 일이었지만 서령이 씻고 나오는 사이에 이미 대문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었지요. 서령이 서둘러 나가려는데 무겸이 먼저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령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어둠 속으로 무겸의 넓은 등이 사라졌습니다. 서령은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무겸이 돌아왔습니다. 막내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무겸의 등에서 눈을 반쯤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곰 같은 것이 등은 넓구나. 무겸은 아무 말 없이 막내를 내려 방으로 모셨습니다. 서령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조용히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된장 냄새가 뒤섞이고 흥정하는 목소리와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고을 장터는 닷새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무겸은 서령의 부탁으로 약재 몇 가지를 사러 장터에 나왔습니다. 낡은 무명옷에 집신을 신고
약재 목록을 적은 쪽지를 손에 쥔 채 약재상 앞을 기웃거리는 모습은 여느 머슴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포목전 골목 어귀를 지나치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장정 셋이 무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팔뚝이 굵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겸을 보자 발걸음을 늦추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무겸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약재상 쪽으로 시선을 두는 척하면서 눈꼬리로 세 사람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가오려 하자 무겸은 낮고 짧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장정은 멈추었습니다. 무겸은 천천히 사람 없는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셋이 따라왔습니다. 골목 안은 조용했습니다. 무겸은 담벼락을 등지고 섰습니다. 장정 중 가장 덩치가 큰 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요? 무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골목 안을 눌렀습니다. 장정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결국 셋은 아무 말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 옆판을 짊어지고 장터를 오가던 사내 하나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을에 눌러앉아 엿장수 노릇을 하며 이 고을 저 고을 소문을 팔아먹고 살던 자였습니다. 그는 무겸의 얼굴을 한 번 더 눈에 새긴 뒤 슬며시 자리를 떴습니다. 무겸은 골목을 나오면서 장터 어귀 쪽을 한 번 훑었습니다. 국밥집 처마 아래 낯선 사내 하나와 눈이 짧게 마주쳤습니다. 무겸은 아무 내색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수하였습니다. 무겸은 약재를 사고 장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령은 무겸이 약재를 건네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령은 무겸이 장터에서 골목으로 사라졌다가 돌아온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사내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었고 모른다는 사실이 어떤 이름도 아닌 감각으로만 가슴 안쪽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현감의 수하 하나가 장터에서 무겸을 스쳐 지나간 일을 관아에 보고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머슴인데 몸 쓰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현감은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하의 말을 2번 되새겼습니다. 장터 다녀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윤참봉은 문중 어른 둘을 옆에 끼고 들어섰고 그 뒤로 조현감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조현감은 일부러 부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지나다 들렀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 눈빛은 처음부터 무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마당에 서자마자 무겸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자가 그 머슴이요? 서령이 대답하기도 전에 조현감이 끼어들었습니다. 덩치는 그럴듯하구만. 그런데 양반 문턱을 넘는 법도는 되었소. 비웃음이 노골적이었습니다. 무겸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지도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서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령아, 집문서와 전담 문서를 내놓아라. 내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이제 재산은 문중에서 관리해야겠다. 서령은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문서는 아비의 것이고 전답은 어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윤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머슴과 눈이 맞아 제 발로 가문을 욕되게 한 계집이 어찌 양반가 재산을 지키겠느냐. 그 말이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무겸의 손이 잠깐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무겸은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령의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서령은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앞에 나서서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이 이런 느낌이라는 것을. 한편 조현감은 문중 어른들이 오가는 틈을 타 무겸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윤참봉이 목소리를 높이자 술상 위의 그릇이 흔들렸고 그 순간 무겸이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상을 잡았습니다. 짧고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그 몸의 반응이 조현감의 눈에 걸렸습니다. 허들의 실로 단련된 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본능적으로 읽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전장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진 반응이었습니다. 조현감은 일행을 따라 돌아가면서 수아를 곁으로 불렀습니다. 저 머슴 출처를 다시 캐어봐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챕터. 비 오는 밤이 시작한 것은 초저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다가 밤이 깊어지면서 제법 굵어졌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높아지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마당에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서령이 아비 약첩을 정리하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막내의 방이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령은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부자리만 구겨진 채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빗속으로 맨발로 뛰어나가려는 서령을 무겸이 막았습니다. 신신으시오. 짧은 말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무겸은 이미 도롱이를 걸치고 횃불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부인은 장인어른 곁에 계시오. 서령은 그 말의 순간 멈추었습니다. 무겸은 이미 빗속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자주 가는 곳은 마을 어기 성황당이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지는 날이면 막내는 늘 그쪽을 향했습니다. 무겸은 큰 길을 버리고 성황당 쪽 산길로 올랐습니다. 빗길이라 흙이 미끄러웠고 횃불은 빗속에서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무겸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성황당 아래 바위 근처에서 막내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몸이 바위 옆에 쭈그리고 앉아 빗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겸은 도롱이를 벗어 막내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막내는 무겸을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나 길을 잃었소. 무겸은 답했습니다. 찾았으니 됩니다. 그리고 막내를 등에 업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막내는 무겸의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서령이 아비가 젊었을 때는 이런 등이었는데. 무겸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서령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겸이 막내를 업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 서령은 빗속에서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막내는 등에서 내리며 씩 웃었습니다. 곰사위가 데려왔다. 서령은 막내를 방으로 모신 뒤 무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미안하오. 무겸은 젖은 머리를 손으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어머니면 제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서령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서령. 조현감이 서령의 이름을 처음 입에 올린 것은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고을 수령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조현감은 윤씨 문중 잔치에 얼굴을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령을 보았지요. 병든 부모를 모시느라 얼굴에 피로를 달고 살면서도 눈빛 하나만은 꺾이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조현감은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탐욕과 무기력이 뒤섞인 문중 잔치에서 혼자 다른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세가 기울었다 해도 체면을 무시하고 손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조현감은 그 욕심을 속으로만 품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서령이 머슴과 혼인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현감은 윤참봉이 찾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중에서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여인, 의지할 곳 없는 처지. 조현감은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참봉은 전답을 원했고 조현감은 서령을 원했습니다. 두 욕심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윤참봉이 서령을 문중에서 몰아내고 재산을 빼앗는 일을 조현감이 관아의 권한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현감은 서령을 첩으로 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조현감의 머릿속에는 서령보다 무겸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세곡을 빼돌리고 양민을 협박해온 비리가 쌓인 조현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의 눈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고을 안팎을 떠도는 낯선 자들이 하나둘 늘고 있었고 조현감은 그것이 암행어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고을로 흘러든 떠돌이 머슴 하나가 예사롭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무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서늘하고 고요한 눈. 조현감은 10년 전의 일을 더듬었습니다. 권세가 나리의 신복으로 한 무관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에 가담했던 그날. 그 무관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서슬이 시퍼래도 끝내 흔들리지 않던 눈. 무겸의 눈이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조현감은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러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람을 보낸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전갈은 짧았습니다. 화해의 뜻으로 자리를 마련했으니 서령 부부를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령은 전갈을 받고 한참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해라는 말이 진심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겸이 말했습니다. 부인의 집안일이니 피하지 않겠습니다. 서령은 그 말에 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잔칫집은 저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현감도 와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조현감은 서령 부부가 들어서자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령은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자리가 펼쳐지면서부터였습니다. 친척들은 무겸에게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상석 어른들의 잔을 채우는 것은 아랫사람의 몫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무겸은 군말 없이 술병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고기를 구우라 했습니다. 화로 앞에서 고기를 뒤집는 것은 머슴이 할 일이라 했습니다. 무겸은 화로 앞에 쪼그려 앉아 고기를 구웠습니다. 서령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겸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서령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때 조현감이 일부러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잔 속의 술이 무겸의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조현감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닦는 일은 익숙하지 않느냐?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무겸은 손등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닦으면 됩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굴욕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비웃는 자들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자리를 눌렀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서령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악물고 참았습니다. 참아주는 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참음을 곁에서 보는 것이 자신이 직접 당하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조현감은 돌아가는 무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술상이 쏟아질 뻔했을 때 무겸이 몸을 낮추던 당시. 짧고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 조현감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내는 머슴이 아니다. 전장을 지나온 몸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잔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무겸이 혼자 나무를 해오는 길이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서려는데 관아 수아 둘이 길을 막았습니다. 조현감이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겸은 지게를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관아 안채 깊숙한 곳, 조현감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들을 물린 자리였습니다. 조현감은 무겸을 보자 먼저 술을 권했습니다. 무겸은 받지 않았습니다. 조현감은 개의치 않는 듯 잔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같은 장정이 머슴살이로 썩기엔 아깝지 않은가. 관아에서 일하면 밥도 굶지 않고 대접도 받을 것이네. 기력도 있고 눈치도 있으니 포졸 나부랭이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일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겸은 그 말 아래에 깔린 것을 들었습니다. 떠보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재는 말. 무겸은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부인 곁에 있겠습니다. 조현감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현감은 잔을 다시 들어 천천히 비우고 나서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처음의 부드러움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찼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하지. 밤에 치워야 할 자들이 있다. 이 고울에 기어들어 내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야. 내가 해주면 은자를 주마. 넉넉하게. 조현감은 탁자 위에 은자 꾸러미를 올려놓았습니다. 무겸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은자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조현감의 눈에 기대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무겸은 꾸러미를 집어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은자들이 마루 위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마당에 먼지만 씁니다. 사람의 피는 쓸지 않습니다. 조현감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눈 속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척하던 것도, 달래는 척하던 것도 모두 사라지고 차고 납작한 눈만 남았습니다. 가거라. 조현감은 그 두 마디만 했습니다. 무겸은 돌아서서 관아를 나왔습니다. 걷는 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조현감의 눈빛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꺼낸 첫 번째 제안은 자신을 포섭하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제안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현감은 무겸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조현감은 무겸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겸은 서령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무겸이 관아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밥을 말없이 먹었습니다. 막내만 혼자 흥얼거렸습니다. 그 저녁이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이 수소문을 시작한 것은 무겸을 관아에서 돌려보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수아들을 풀어 인근 고을 포교소에 연락을 넣고 오래된 죄인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겸이라는 이름 혹은 그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자의 전력을 캐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떠돌이의 과거를 기록으로 추적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실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장터에서 엿을 팔던 사내였습니다. 골목 안에서 무겸과 장정들이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던 그자가 은자의 눈이 멀어 관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현감의 수아에게 무겸의 인상착의와 골목 안에서 들은 짧은 대화를 팔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조현감은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사람, 과거에 무언가를 했던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조현감은 수아를 더 멀리까지 보냈습니다. 북쪽 고을, 서쪽 고을의 오래된 포교, 기록을 뒤지게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수아가 낡은 문서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강시성을 가진 무관 출신의 사내가 사람을 죽일 뻔한 죄로 도주하여 수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상착의를 읽어 내려가던 조현감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장신, 넓은 어깨, 북방 사투리. 무겸과 어긋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현감은 그 문서를 들고 서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령은 혼자 마당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조현감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지압이라 부르는 놈은 살인자다. 사람을 죽일 뻔한 죄로 수배 중인 자야. 언젠가 내 목도 부러뜨릴 것이다. 서령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기록 안에 적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전부인지 아니면 기록 뒤에 무언가가 더 있는지 서령은 알 수 없었습니다. 무겸이 막내를 업고 내려오던 밤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두 손으로 고기국 그릇을 받아 들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사람을 죽일 뻔한 손이라는 말이 서령의 머릿속에서 맞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서는 문서였습니다. 서령은 그것을 쥔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조현감이 돌아간 뒤 서령은 약솥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약이 반쯤 졸아든 채로 솥 안에서 식어가고 있었지만 서령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문서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같은 글자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글자들이 무겸의 얼굴과 겹쳐지면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무겸은 장작을 패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상을 받고 막내의 약을 다리는 동안 서령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서령은 밥을 반쯤 남겼고 무겸은 서령의 밥그릇을 한 번 내려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막내를 재우고 나서 서령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죄적에 적힌 글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죽일 뻔한 죄, 도주, 수배. 그 말들과 무겸이 산길에서 막내를 업고 내려오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를 서령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두려웠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동시에 무서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 서령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서령은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겸은 이미 마루에 앉아 막내의 약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무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뻔했다는 것이 사실이오? 무겸은 약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서령은 그 간결한 대답이 오히려 가슴을 막았습니다. 겁과 배신감과 밤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내가 지아비를 드린 줄 알았더니 괴물을 드렸구려. 말이 나오는 순간 서령은 그 말이 지나쳤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뱉어진 말이었습니다. 무겸의 눈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령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무겸은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령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무겸은 대문을 나서기 전에 마루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약첩이었습니다. 옆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반듯한 글씨로 약을 다리는 시간과 복용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님 약은 아침 저녁으로 다리시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무겸은 대문을 나갔습니다. 서령은 마루에 서서 닫히는 대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첩 위의 쪽지를 들여다보다가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서령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죄적이 있는 사내였습니다. 출처도 과거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보낸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서령은 아침 밥을 지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밥을 지어 막내 앞에 상을 차리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약을 다리면서도 아비의 등을 두드리면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잘한 것이다. 옳은 일이다. 그러나 막내가 밥상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곰사위 밥은 서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그날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루 끝에 앉아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곰사위 어디 갔냐? 서령이 볼 일이 있어 나갔다고 하자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잊어버렸지만 저녁이 되어서도 또 물었습니다. 곰사위 언제 오냐? 그리고 그날 밤에는 밥상을 엎었습니다. 소리 없이 힘없이 그냥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서령은 엎어진 밥상을 치우면서 처음으로 다짐이 흔들렸습니다. 이틀이 지나면서 집안 곳곳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겸이 고쳐놓은 문고리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장작은 한동안 팰 필요가 없을 만큼 넉넉했습니다. 지붕에 덧댄 짚은 비가 와도 새지 않았습니다. 집 안 곳곳에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첩 옆에 쪽지. 서령은 그 쪽지를 며칠째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다릴 때마다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다리는 시간, 복용 방법이 적힌 그 반듯한 글씨. 평생 허드레실로 살아온 사람의 손에서 나올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힘있고 균형 잡힌 필체였습니다. 서령은 그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허드레실을 하는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배운 사람, 그것도 오래 배운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서령은 그 글씨와 무겸의 손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힌 손. 그러나 막내의 등을 두드릴 때는 더없이 조심스러웠던 손. 서령은 자신이 죄명만 보고 그 손이 해온 일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스며들어서야. 함정, 무겸이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방이 직접 찾아왔다는 것이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방은 서령에게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세금 체납과 관련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관아에 출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령은 공문을 읽으며 눈썹을 모았습니다. 세금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해마다 어렵게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은 공문이 전부라는 듯 돌아섰습니다. 서령은 이튿날 관아로 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은 평소보다 포졸이 많았습니다. 서령이 들어서자 조현감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방이 왜 직접 왔는지, 포졸이 왜 이렇게 많은지가 그 순간 이해되었습니다. 서령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령을 누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조현감 옆에 윤참봉이 서 있었습니다. 조현감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서령, 내가 수년간 세곡을 속여 납부하고 차액을 빼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문서도 있다. 이방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서령의 이름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서령이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서령은 문서를 보며 윤참봉을 돌아보았습니다. 윤참봉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문서 위조에 이어 세금 문서까지 꾸민 것이었습니다. 조현감은 낮게 말했습니다. 머슴 하나 믿고 버티더니 이제 누가 너를 구하겠느냐? 그 말이 서령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겸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서령은 삼켰습니다.
자신이 내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조된 문서입니다. 저는 쇠곡을 빼돌린 일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아 안에서 서령의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현감의 말이 고톱이었고 위조 문서가 증거로 제출된 이상 서령 혼자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현감은 서령을 관아 옆 작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포졸 둘이 문 앞을 지켰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서령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막내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막내. 약을 다려줄 사람이 없는 막내. 서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서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관아 옆 작은 방에 갇혀 있던 서령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포졸 복장을 한 사내 셋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서령은 곧 알아차렸습니다. 관아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춤에 찬 패가 달랐고 움직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조현감이 따로 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서령에게 포승을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소란 피우면 집에 있는 노인네 먼저 데려온다. 막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령은 입술을 깨물고 일어섰습니다. 사내들은 서령을 관아 뒷문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밤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고을 어귀를 벗어나 논두길을 지나고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습니다. 목적지는 고을 밖 폐창고였습니다. 오래전에 쓰던 곡물 창고였는데 지금은 쓰지 않아 문짝이 사가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이미 조현감이 와 있었습니다. 홀로 등불 하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서령을 밀어넣고 문 밖으로 나가자 조현감은 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 빛에 비친 그 얼굴은 관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체면도 직책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조현감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관비로 떨어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서는 이미 있고 증인도 있어. 내 집 전답과 가옥은 이미 윤참봉 손에 넘어가는 중이고.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다. 내 사람이 되어라. 서령은 창고 바닥에 선 채 조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머슴의 아내일지언정 탐관의 첩은 되지 않겠소. 조현감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령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등불 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어미는 지금 혼자 집에 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꼴을 보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을 끝으로 조현감은 창고를 나갔습니다. 서령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막내가 혼자 있을 집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밤이면 길을 잃고 나가는 막내. 약을 다려줄 사람이 없는 막내. 서령은 손바닥으로 흙바닥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서령은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령은 그 이름을 다시 삼켰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서령은 창고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흙바닥은 차가웠고 작은 창고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사내들이 나지막하게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령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막내의 얼굴만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또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서 사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어서 짧고 둔탁한 충격음이 연달아 들렸습니다.
서령은 벽에서 등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이 부서졌습니다. 안으로 들이닥친 것은 칼도 아니었고 창도 아니었습니다. 무겸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빗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무명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문 밖에 포졸 둘이 비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머슴놈이 빗자루 들고 싸우러 왔느냐? 무겸은 그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마당이 더러우면 쓸어야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겸은 빗자루를 짧게 쥐고 첫 번째 사내의 발목을 쓸었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사내를 향해 어깨로 밀어붙이며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달려들자 무겸은 옆으로 비켜서면서 사내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소리 없이 빠르게. 세 번째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덤볐지만 무겸은 빗자루 자루로 받아 쳐내고 발로 밀어냈습니다. 셋이 바닥에 쓰러지는데 걸린 시간은 짧았습니다. 서령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슴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허들의 실로 단련된 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이 오는 방향을 먼저 읽고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 전장을 지나온 무인의 몸이었습니다. 서령은 처음으로 무겸의 몸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포졸들이 바닥에 쓰러진 직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암행어사의 수하들이 창고를 에워쌌습니다. 무겸은 서령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무겸의 손등이 긁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서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무겸은 짧게 답했습니다.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터 골목에서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옛 부하였습니다. 서령이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무겸에게 몰래 알린 것이었습니다. 무겸은 서령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령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창고 밖은 금세 정리되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수하들이 조현감의 사내들을 하나씩 포박하는 동안 무겸은 서령을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서령은 무겸의 손을 아직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하들이 일을 마무리하자 그중 한 명이 무겸 앞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사 나리께서 기다리십니다. 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령은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무겸은 한동안 서령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무겸은 북방에서 복무하던 무관이었습니다. 변방을 지키던 시절 권세가의 자제가 군영 근처 양민마을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무겸이 이를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권세가의 자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양민을 지켰지만 권세가는 죄를 무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무겸이 먼저 칼을 뽑았다는 거짓 증언이 꾸며졌고 그 일을 뒤에서 조율한 신복이 바로 조현감이었습니다. 조현감은 그 공으로 이 고을 현감 자리를 얻었습니다. 무겸은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권세가의 힘이 너무 컸습니다. 가족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결국 신분을 숨기고 떠돌았습니다. 10년이 지나 조현감의 비리를 캐던 암행어사와 은밀히 연이 닿았고 조현감이 있는 이 고을로 흘러들었습니다. 잔치집 머슴일은 고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서령의 청혼은 그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무겸은 말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들고 서 있던 부인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홧김에 내뱉은 청혼이었지만 무겸이 수락한 것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대를 쌓위 신분이 고을에 눌러앉을 더 자연스러운 위장이 되었음은 무겸 자신도 나중에야 깨달은 일이었습니다. 서령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를 괴물이라 부른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무겸의 눈이 깊게 흔들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보따리를 들고 나가면서도 약첩을 정리해두고 간 것이 떠올랐습니다.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무겸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령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마당에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밤새 퍼졌습니다. 고을 현감이 밤에 여인을 끌고 나갔다는 말, 암행어사의 수하들이 움직였다는 말, 창고 근처에서 포졸들이 포박당했다는 말이 이 집 저 집을 건너다니며 아침이 되기 전에 이미 고을 전체에 닿아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 마패가 드러났습니다. 암행어사가 마당 한가운데 서자 웅성이던 백성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사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낱낱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현감이 수년간 세곡을 빼돌린 일, 양민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 일, 서령의 세금 문서를 위조한 일, 여인을 겁박한 일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윤참봉의 집문서 위조도 드러났습니다. 이방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참봉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서자 뒷걸음치다 마당에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포박을 당했습니다. 조현감은 관아 안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다 무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조현감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10년 전부터 쌓인 죄의 무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현감은 포박당하면서도 무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천한 머슴놈이 감히 나를.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안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겸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말이 마당에 울렸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국밥집 안악이 옆 사람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 머슴이 사실은 억울한 충신이었다는 거요. 엿장수 노릇을 하던 사내는 군중 뒤쪽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현감에게 무겸의 정보를 팔았던 그자였습니다. 서령은 관아 마당 한켠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겸이 10년을 버텨온 이유가, 이 고을로 흘러든 이유가, 잔칫집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던 이유가 한꺼번에 이해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머슴이라 조롱하던 사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떠돌던 사람이었음을. 그 사실이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이 집 저 집 저녁 밥상머리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되었습니다. 무겸의 누명은 풀렸습니다. 어사가 10년 전 기록을 다시 들추어내고 조현감의 자백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권세가의 자제가 행패를 부린 것, 무겸이 양민을 지키다 죄를 뒤집어 쓴 것, 그 일을 뒤에서 꾸민 것이 조현감이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무겸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서령의 집문서와 전답도 돌아왔습니다. 윤참봉이 위조한 문서는 모두 무효가 되었고 관아에서 가져간 것들도 원래대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윤참봉이 포박되고 나서야 뒤늦게 서령을 찾아온 친척들이었습니다. 잔치에서 늙어 죽어도 곡할 사내가 없을 것이라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령 앞에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늘어놓았습니다. 서령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령은 무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겸이 당황하여 일으키려 하자 서령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을 괴물이라 부른 죄를 평생 갚겠소. 목소리가 끝에서 떨렸습니다.
무겸은 서령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무겸은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기국을 주시오? 서령은 울다가 웃었습니다.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날마다 끓여드리리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를 다시 올렸습니다. 양반의 체면을 위한 혼례가 아니었습니다. 문중의 허락을 받기 위한 혼례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아비와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만을 위한 혼례였습니다. 마당에는 국화 몇 송이가 늦가을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막내는 마당 평상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상이 차려지자 막내는 무겸의 앞으로 국그릇을 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곰사위, 오늘은 고기국 2그릇 먹어라. 무겸은 그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처음 서령의 집에서 고기국을 받던 날처럼 천천히, 공손히.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은 서령을 더 이상 노처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머슴과 혼인한 여인이라 수군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홧김에 내뱉은 청혼 하나로 사람의 귀천을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알아본 여인이라 오래도록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부엌에서는 날마다 고기국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